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크게 상승 하락하지 않고 진행되었고요.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2500 중반선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 1,7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375억 매도하면서 오늘도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크게 변화 없었고 기관 투자자가 570억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고점을 찍고부터 사실 거의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오늘 이탈을 시킨 상황이고요. 빠르게 올라갔던 만큼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고 이제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최근에 이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런 상승 추세보다는 좀 이제 쉬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이 정배열이 되고 있고요. 60일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보면 좋은 방향으로 코스피도 이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달 사실 첫 주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일주일 가지고는 모든 걸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고점 부근에서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언제 시작을 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런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한번 더 튕겨주면은 좋은 흐름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21선 타고 계속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4,300억 매도했고요. 그 중에 금융 투자가 2,5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지금 4일 정도 연속으로 좀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 중에 금융 투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2조 이제 돌파를 했고요. 연초에 지금 연말에 매집했던 물량을 대부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매집을 할 때 제가 이제 금융투자는 단타 물량으로 좀 쏟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번 주 내내 또 매도를 계속 이어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포지션을 똑같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요일 하루 전까지 보아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또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 매수를 했고요. 전날 매도한 것을 또 그대로 매수하고 그 이상 매수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코스피에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아주 서서히 올라가주고 있고요. 거의 이제 직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좀 크게 하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올라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점 대비해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코스닥 기관 투자자 570억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한 1,700억, 1,400억 매수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코스닥은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1318원 정도 진행되었고요. 2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18원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점을 점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거의 돌파를 했고요. 또 21선을 옆으로 누우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깰 듯이 하면서도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올라와 주던 그런 흐름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환율에 대해서 급격하게 더 올라갈지는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게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에 대한 조정과 함께 지금 그 틈을 타서 지금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FOMC가 또 발표가 되고 하면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는 경기에 대한 침체가 계속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를 조기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1318원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보기 전에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약하게 또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은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지만 오늘도 장 마지막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초에는 좀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올수록 금리에 대한 인하가 또 빠르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연속적인 흐름에 대한 그런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을 찍고 최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4.03%입니다. 4%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4% 초반을 찍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상승폭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다시 국채금리도 안정된 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천천히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증시가 흘러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 수준으로 보합으로 진행되었고요. 15,560원으로 가격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중간에는 이제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진행되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 지표가 밀리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오늘도 큰 움직임 없이 증시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540원으로 20원 내렸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일별 거래량도 156만 주로 전날과 거의 동일하고요. 최근에는 뭐 10원, 30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의 뭐 가격 변동도 없고 거래량도 거의 없고 거의 그냥 멈춰 있는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없고 가격대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힘도 주지도 않고 그냥 흐물흐물 올라갔더니 또 하루 만에 또 빠지고 그죠? 개인 투자자가 딱 실적 내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상황이 지금 500만 주 거래 이후에 한 달, 거의 뭐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거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상황이 꾸준히 형성이 되면서 그 구간에서 이렇게 똑같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제 거래량이긴 하지만
계속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누를 자리 눌러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옆으로 아주 지루한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인위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같은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옆으로 거래량을 죽인 채로 횡보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는 와중에 60일선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120일선도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5일선, 21선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계속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정말 이제 수렴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거래량과 그런 이제 이런 수급 지표들을 보지만 뭐 다른 분석표를 보더라도 사실 수렴했다라고 판단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같은 평균 단가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표들이 다들 이제 시그널을 표를 할 텐데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쉽사리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적으로 빗대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명분 하나가 있죠. 그 명분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1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1월 중순 이후에 발표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1월 중순 이후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1월 11일 옵션 만기까지 또 이런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옵션 만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이벤트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소식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어떤 수급이 움직여야 되고 그 수급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이런 지루한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시키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1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이런 차트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만 계속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만든 만큼 또 힘있게 치고 나가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겪었던 하락폭을 금방 또 메워주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렇게 올라와주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런 큰 틀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격대에 대한 돌파를 이제 노려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2만원 근처까지는 좀 이제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2만원 근처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찍었던 이 꼬리를 뚫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돌파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진행시킬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저점을 찍고 나면 순식간에 올리곤 했거든요. 그 시기가 사실은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시점과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아지는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지난 1년간 이어졌는데요. 그게 공매도 금지 이후에 흐름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꾸준히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형성이 되었고요. 주가는 그대로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아주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명분이 나와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상 내일도 이런 흐름, 모레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노림수가 있는 투자자들이 움직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우리도 가볍게 마음을 먹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2만 7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만 1천 주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진행했고요. 적지만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기관 투자자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6만 2천 주 매도하면서 뭐 이 두 투자자가 거의 다 매도했고요.
1월 초부터 좀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 살짝 이제 매도량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 옵션 만기까지, 그죠? 옵션 만기까지 가서 옵션 만기에 최고점을 찍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도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네, 수요일, 목요일도 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그동안 이제 작년 동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기서 몇십만 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그 전체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천천히 뭐 샀다가 팔았다가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차트 다 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684만 주. 전날보다 3만 주 정도 줄었는데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네, 공매도 잔고를 줄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1월 8일에도 공매도 잔고가 이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인 잔고가 매일 줄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남은 물량이 아직도 680만 주이긴 하지만 어느 시기에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속이 될 수도 있고 네, 천천히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상 분명히 이제 저는 한 1분기 안에는 저 공매도 잔고가 웬만한 잔고가 다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이 주가가 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공매도 잔고가 줄면 움직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공매도를 그때까지 줄일 거고요. 그때까지라는 것은 그런 노림수가 나올 만한 네, 소식이 등장할 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뭐 3월이 될지 1월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흔적이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 가격대가 오면 팔아야지, 언제 가격대가 오면 사야지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개선 상황, 그 다음에 주가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네,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장이 좋을 때는 개별적인 종목을 좀 깊게 들어가서 뭐 단타도 치고 네, 그렇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장이 크게 변동 없고 네, 저점 부근에 위치했을 때는 그렇게 치고 빠지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림수가 올 때까지 결국에는 계속 그 타이밍을 보고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확인했고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네, 오늘 거의 뭐 움직임 없었네요. 상환도 52,000주, 체결이 27,000주 되어서 2만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410만 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86,000주에서 91,000주로 거의 동일했고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매수량이 17만 주 정도라고 제가 확인했었는데 12만 8천 주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매수가 이어지면서 14.7%로 네, 전날보다 보유율이 또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만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공매도 잔고가 이 공매도 금지를 받아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물을 이제 매도 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 현물을 내놓지 않고 계속 저렇게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지도 않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어서 당장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이렇게 지분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좋게 보는 것이고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계속 천천히 네, 기다리면 되겠죠. 일단 뭐 거래원은 큰 뭐 이슈는 없었고요. JP모간, 모건서울, 신한증권 적지만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평균 보았을 때도 이 세 투자자 증권사 위주로 네, 매수가 이어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60일 평균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간서울로부터 많은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오랜만에 이제 오늘도 실시간에 모간서울이 좀 등장을 했지만 뭐 6천주 매수하고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그리고 옵션 만기 가까울수록 또 어떤 포지션을 보일지 네,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은 마쳤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계속 줄고 있고 우리가 좋지 않게 볼래야 좋지 않을 지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주가가 계속 제자리라는 거,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제자리라는 것이 네, 이 한 달 동안 이어진 그 횡보 구간인데 그 거래량도 죽어 있고 지금 계속 움직임이 없어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흐름 자체는 제 경험적으로는 곧 움직일 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좋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 횡보 구간이 하락을 위한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역으로 또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높고 그죠? 수주도 이미 많이 진행한 상황 속에 올해는 더 많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재무제표도 제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사실 몇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특히 그런 수주 관련한 소식들, 새로운 이 건설 관련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 이제 한 2주, 3주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뉴스퀘어 파워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에 이어서 대규모 해고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영 악화에 관문 카드를 이제 꺼냈다라고 하고요. 약 40%를 해고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첫 SMR 구축 CFPP 사업 무산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좀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감원카드를 통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절반 정도면 좀 많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분위기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이 선언을 했죠. 동맹국의 소형 세일즈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상대로 에너지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직 개발 중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SMR을 미국이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동원해서 수출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주도권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의 기술을 좀 수출하기 위한 그래서 자국의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SMR에 대한 기업과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SMR 개발업체,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와 함께 SMR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는 2029년에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루마니아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자국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최대 40억 달러의 융자를 주선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4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5조 2천억 정도에 해당되고요. 약 5조를 이렇게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5조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그런 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제 5조라고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하나를 웬만해서는 모두 지원해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프로젝트를 이제 1차 프로젝트처럼 무산시키지 않고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목표를 보면 사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감원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감원이 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설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제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런 협력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제조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이제 잠재적인 SMR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G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가 이렇게 G 300메가와트급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폴란드 쪽에 지금 이제 이 안전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델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쪽에 최초로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SMR이 도입이 되고 건설이 시작된다면 두 번째 프로젝트도 당연히 이 성능 검증이 끝난 그런 SMR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국가들 가나,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필리핀도 이 SMR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런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고 이제 엑스에너지라든지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원자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제작에 도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자로, 그죠? 대형 원전 포함해서 소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커질수록 점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역량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입지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기준으로 SMR 6기죠. 482메가톤인가요? 그 정도 규모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7천억 정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확실히 SMR 관련해서 매년 1조 이상의 수주를 계획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터무니없는 계획은 아니다. 실제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형 원전은 기간이 길고 좀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마다 이제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SMR은 매년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큼 건설 기간도 짧고 납기 기간도 짧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SMR의 핵연료 패권에 도전을 하고요. 고농축 우라늄 에너지를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에너지를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영국에서 이걸 성공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우방 국가들에게 좀 이제 이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기에 8기를 더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부 장관이 8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6기에서 8기를 늘려서 총 14개를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많은 용량입니다. 그럼 이 국가 전력의 거의 70%를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4기까지 늘려가지고 신규로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확신과 그런 원자력 에너지가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프랑스에 대한 에너지 시장도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많은 원전을 짓고 많은 원전을 돌리고 핵 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핵 이 에너지에 대한 사고 우려가 지금 이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고 네, 그렇게 국가 전력의 70%를 생산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네, 배울 점은 배우고 좀 버려야 될 점은 버려야고 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네, 이 투자를 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배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럽 내 추운 날씨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했지만 풍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 생산량이 줄면서 전력 판매가가 급상승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 아직도 잔여 수요가 남아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영국 증권거래소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저부하 전력 가격은 이전 수치보다 14.4%가 증가해서 전력 단가가 지금 메가와트 시당 93유로, 그죠? 거의 102달러라고 하고요. 프랑스는 16% 증가해서 89유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풍력 생산량, 발전 생산량은 기대치보다 하락한 21.3기가와트고요. 프랑스의 원자력 생산 비중은 1% 하락해서 80%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조금만 이제 날씨가 추워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싼 LNG를 통해서 에너지 단가를 낮춰 왔었는데요.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가 이렇게 생산량이 줄면 바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네, 극단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이 에너지 정책이죠. 원자력 에너지가 70% 80%이기 때문에 하나 에너지에 대한 이 생산이 차질되었을 경우에 저렇게 전력 단가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원자력이 되었든 해상풍력, 뭐 태양광이 되었든 재생에너지가 되었든 어느 한 가지 에너지에 너무 집중을 했을 경우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 가격 변동을 보이고 에너지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네, LNG 에너지, 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원자력을 줄이고 RE100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늘리고 원자력 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아주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이 가능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면 수소 100%로 가는 것이 사실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그 궁극적인 에너지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과 그 다음에 전력 단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100% 재생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섞어서 전력 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예를 들어 뭐 원자력 에너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설비 정지를 했을 경우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로 커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재생에너지가 뭐 갑자기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 생산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을 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언급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효율적인 분산 에너지원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자, 그 다음은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SMR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기가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19일쯤 윤곽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 개발 성공과 정부 핵심 목표인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내에서 SMR을 최소 한 기라도 상용화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SMR을 다른 데 팔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죠. 그래서 빨리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일럿과 같은 그런 SMR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이 이제 신규 원전 규모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SMR이 반영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추후에 그 신규 원전 이 제작을 한다라고 하고, 그 ISMR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진전된다면 그 신규 원전, 대형 원전을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형 원전이 되었든 SMR이 되었든 우리나라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확실히 신규 원전 에너지에 대한 건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그 에너지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규 원전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이 원자력 에너지를 하나둘씩 끄기 시작할 거고요. 설계 수명을 늘려서 추가적인 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이 그쯤 되면 2038년쯤 되면 사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원전들이 하나둘씩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원전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때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형 원전에 대한 이 건설 기간이 긴 만큼 그 기간 동안 또 에너지가 분명히 또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분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또 빨리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깔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ESS와 같은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하거나, 그다음에 LNG 발전을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교체할 목적으로 수소 가스터빈을 개발 목적으로 이제 LNG 가스터빈을 들어가는 그런 LNG 발전소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을 형성하거나 뭐 그런 계획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19일이라고 이제 표기가 된 거고요. 19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확대, 뭐 원자력 에너지 확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모든 걸 확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력 수요 상황이고요. 2030년, 2040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고 전기 자동차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 모든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한 가지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좀 우리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올해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재미가 없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을 좀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